자, 우리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랜만에 뵙네요. 자, 경기 변동 파트 봅시다. 챕터 13장에 되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경제 성장 봤는데 뭐 별로 그닥 어려운 건 아닌데, 경제 성장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이 도대체 뭘 다루는 거냐라고 하면은요, 뭐 특히 거시경제학의 관심은 뭐냐, 이렇게 하면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짧은 경제학의 선 단기와 장기가 이렇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축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두고요. 여기 실질 GDP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선, 이게 성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추세선에서 매끄럽게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약간 추세선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탈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경기 변동이야. 특히 추세선보다 약간 위에 있는 게 경제가 약간 호황이다, 과열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약간 밑에 처지게 되면 이게 침체됐다,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추세선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경제 성장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이 추세선에서 이탈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추세선을 수평축으로 놔요. 그럼 추세선에 여기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기 변동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경기 변동이 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 경기 변동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이제 거기 우리 교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자본주의 메커니즘에서는 이게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내생적인 뭐 그냥 그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냥 불안정하다, 시장이 약간 불안정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정해, 이렇게. 근데 이게 업앤다운 되는 불안정한 게 그렇게 네거티브한 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는 것처럼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가 어떤 균형이야, 균형 상태인데, 경작은 늘상 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갈 만한 어떤 충격이 생기는 거니까 균형이 또 다른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균형의 변동이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그냥 네거티브한 건 아니고요. 아니야, 이거 균형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불균형인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요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먼저 개념과 특성 한번 볼게요. 개념과 특성. 자, 경기 변동이 뭔지는 알겠는데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 봅시다. 개념은 그냥 이거죠.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경제 활동, 우리가 경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GDP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거기 보시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니까 뭐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여기가 이제 호황이겠지. 그리고 호황에서 점차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뭔가 자꾸 후퇴되는 것이고, 경제가 불황이 되었다가 다시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회복된다, 이렇게 뭐 네 구간으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하나의 호황 구간에서 또 다른 호황 구간까지, 요거를 하나의 피어리어드다, 뭐 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파도라고 하면요, 여기 높이 높낮이를 나타내는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경기 변동에 여기 나와 있는 주기와 진폭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짧게는 여기서도 또 작은 더 경기 변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경기 변동이 이렇게 되면서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단기, 아주 최단기, 중기, 장기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특성을 몇 개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거기 보시면 특성을 보시면 첫 번째는 총체적인 현상이다. 총체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가 우리가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GDP와 같은 특정 경제 변수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요 GDP 국민소득 요거랑 관련해서 거시경제 변수들이 다 같이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변하고요. 투자라든가 그리고 뭐 이자율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뭐 통화량이라든가 다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물론 이제 통화량 때문에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경제가 침체가 되면 활성화시키려고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요 실질 GDP와 이제 기준을 얘가 기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거기 보시면 얘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GDP가 좋아져서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투자도 덩달아 같이 뭐 이렇게 증가한다 할게요. 자, 그러면 거기 이거를 경기 순응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는 그냥 약간 경제 전체에 나타내는 지표인데 GDP라고 보세요. GDP와 관련해서 같이 순응적인 행태를 보이고요. 프로시클리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반대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낮아지겠죠. 이렇게 반대로 작동해요. 거기 보시면 이런 경우를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운터 시클리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GDP가 올라가게 되면 실업은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 보시면 선후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가 불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지진이나 어떤 위기가 있게 되면 그에 따른 뭐라고 할까? 전조라고 할까? 미리 예고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기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을 경기 선행 지표다, 선행적인 지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밑에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동행적인 지표다.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 후에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뒤늦게 뭐 여진 비슷하게 그게 경기 후행적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기 침체, 뭐 호황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뭐 약간 비공식적인 그런 지표 한번 보셨습니까? 다양한 거 있대. 뭐 립스틱, 뭐 치마 길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카트의 소리 그것도 있대. 카트의 물건을 불황이면은 많이 담지 않으니까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고 아니면 뭐 자동차 주차장에 있는 아니면 후기 댓글 그런 것도 있대요. 만약에 이제 불황이면은 살까 말까 꼼꼼히 생각하면서 그 댓글 검색도 많이 하니까 댓글이 길어지면 약간 불황이고 짧아지면 됐어 호황이면 그냥 뭐 댓글 봅니까 좋아요 한 줄 그냥 댓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짧아지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특성 보시면 두 번째는요, 이 총체적인 특성 말고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반복성 이것도 하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저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이 주기라고 그랬죠. 하나의 정점 간의 거리, 저점 간의 거리, 그리고 진폭, 요 파도의 높이 있는 것처럼 요 꼭 각각 저점과 정점의 그 차이 그런 것들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경제가 거기 보시면 뭔가 호황이 됐다가 뭔가 경제가 침체가 될 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침체가 되면서 매끄럽게 되는 것을 연착륙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랑 비슷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가다가 팍 하고 꼬꾸라지게 되면 경착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연착륙이 좋아요? 경착륙이 좋아요? 이왕이면은 연착륙이 좀 좋긴 하겠지. 그거에 대해서 충격을 대비할 수 있고 뭐 하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가 우리가 나중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올 때도 정부가 좀 이렇게 경착륙보다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아니 경기 변동이라는 게 우리가 날씨와 같은 건 아닙니다. 날씨는 어제 좋았다가 오늘 흐리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 변동 얘기하는 지속성은 아니고 약간 느낌이 기후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뭐 온대 기후 뭐 아무튼 그런데 아열대 기후로 자꾸 바뀐다면서 그래서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쪽으로 될까봐 걱정이긴 해요. 여름과 겨울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긴 한데 이런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전체 경제 사이즈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아. 하루아침에 갑자기 팍 망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 왠지 삶이 꿀꿀하고 의욕도 없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뭐 성과도 안 좋아 학점도 안 좋아지고 학점도 꽝이 되고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뭔가 힘을 내야지 했는데 시험도 또 떨어졌어요. 탈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러면서 내리막길 가면 이게 뭔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진 않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뭐가 확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뭐 한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위기다 얘기하면 뭐 언젠 위기 아닌 적 있었어? 뭐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맞아요. 근데 위기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가계부채니 뭐니 이렇게 대비를 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위기가 안 올 가능성이 많아. 대비를 하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위기는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데서 진짜 팍 오는 거거든. 대비를 못하니까 그게 충격이 큰 거지. 아무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뿅 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당 기간.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 불황에 빠져 있으면 이것도 상당 기간 좀 오래 가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행성 이런 단어 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뭐 지속성과 공행성 이런 단어들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경기 변동의 국면과 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요거 앞에 본 것처럼 호황, 후퇴, 불황, 회복 요런 주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밑에 참고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경기 수능적인 역행적인 변수들이 뭐가 있나 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아니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경기 변동의 국면이라는 정점, 저점 이런 표현 나와 있고 주기, 진폭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기 참고를 한번 볼까요? 아니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가 아무튼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침체 상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떻게 돼야 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준이 뭘까요? 기준. 이 거시경제학은요 미시랑 틀리게 명확한 딱 기준을 정의 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공식 발표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개념을 잡는 게 있어요.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박스를 보시면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데 이게 침체 국면인가 얘기할 때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기 후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공황 이런 단어는 잘 요즘 안 써. 공황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거기다 이제 공황의 정도가 커서 대공황 이렇게 하는데
약간 트라우마랑 이런 약간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약간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고요. 리세션 뒤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R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뭐 신문 같은 데서는 R의 공포다 이렇게 하면 뭐 R이 왜 공포야?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은 경기가 리세션에 진입해도요. 물가는 당연히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약간 그렇게 될 수는 있긴 합니다. 자, 재미난 표현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이웃집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 후퇴네 이렇게 되고요. 내가 직장을 잃으면 불황이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경제학자가 직장을 잃으면 아주 심각한 공황이다 이렇게 정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웃자는 표현이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미국에 권위 있는 민간 경제 연구 기관이 NBER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가 되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자, 거기 보시면, 자, 보통 2분기 연속 GDP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면 리세션에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분기 연속으로 거기 보시면은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거야. 이렇게요.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약간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이야 이제 전체적인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침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나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내가 인생의 고점이 여기에 있는 건지, 그렇죠? 학교 이제 입학해가지고 성대 다니고 있는데 2, 3학년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인생에 좋은 상황인지, 아이고 잘못 들어왔어 내가 이 학교를 왜 들어왔지 그래서 내리막길을 이거 알 수 없지. 그 인생 지나고 나서 뒤에서 인생을 회고해 보건데 그땐 그랬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저러한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판단하려고 대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거기 한번 참고로 보시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황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요. 실질 GDP가 한 10% 이상 꽝 급락하게 되거나 경기 침체가 3년 이상 지속되면은 약간 공황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없고요. 진단 같은 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호황과 불황 이게 반복된다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파동이 아주 짧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 파동 이렇게. 자, 거기 단기 파동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297페이지에 키친 해가지고 가장 짧은 파동입니다. 거기 보니까 재고가 얼마나 남냐 부족하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다시 그리게 되면 이게 긴 이렇게 파동이 있겠지. 그렇죠? 자, 이 안에다가 중간에 이렇게 되는 파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요거보다 더 짧은 이게 최단기 파동이지. 그 단기 파동이 키친 이렇게 있고 중기 파동이 이름이 글자가 수가 늘어나요. 죽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이고 참고로 보시고요. 죽을라 파동 약 한 10년 정도 설비 투자라든가 다음에 건축 파동이 있고 쿠즈네츠 파동이 있습니다. 대략 이게 한 5년이면 이게 10년이고 2배씩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콘트라 TF 이게 가장 큰 콘트라 TF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이거 대략 한 4, 50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술 혁신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런 파동이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IT 아니면 AI 이런 파동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시면 경기 변동 관련된 지수 이렇게 한번 볼게요. 세 번째 경기 변동 관련된 지수. 아니 이걸 지표로 만들어야지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거기 가보시면
298페이지 경기 종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CI 컴포지트 하니까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경기 종합 지수. 자, 거기 보시면 경제 활동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방향이 어떻게 되고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를 통계청에서 작성 발표합니다. 거기 보시면 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행 지표 같은 것들이 몇 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왠지 경기 침체가 올지 호황 과열될지 그거에 대한 약간 먼저 나타나는 징후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뭐 재고 관련해서 또는 심리적인 아니면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가 아니면 장단기 금리 차.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단기보다 좀 커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뒤집히게 되면 뭔가 이상한 징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행 지수 네, 요게 또 몇 개 있네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후행 종합 지수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네요. 당연히 후행 지수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 이런 것들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취업이 잘 되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이런 거 말고요. 이건 이제 공식적인 어떤 데이터나 지표로 나타내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비공식적인 지표들도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발표하긴 그렇고 요건 합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해서 BSI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비즈니스 기업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서베이를 하는 거죠.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가들에게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설문조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몸소 바로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거기 보니까 1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100이라고 합니다. 전체 응답자가 100인데 그럼 빵 이렇게 되면 이거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전체 기업이 되겠고요. 요거는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대답을 한 업체 수. 요거는 하락이라고 대답한 업체 수. 이렇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과 하락이 반반 이렇게 되면은 전체 100개 기업 중에서 그냥 50개는 좋아질 것 같은데요. 50개는 별로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빵이겠죠. 뭔가 기준을 100으로 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100을 더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앞에가 빵이 되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가장 커져서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똑같이 100 이렇게 더하니까 이때는 맥스가 200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이 맥스가 되고 100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여기 100 그러면 빵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값은 0 이렇게 돼서 뭐 0에서부터 뭐 200까지 해서 값을 보이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매년 동일한 업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대충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기업체한테 물어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그게 소비자 기대지수 해서 소비자들에게 컨슈머에게 물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소비자들이 기업들이 생각을 해. 앞으로 미래가 꿀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겁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 꿀꿀한 상황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은 약간 뭐 수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중요해가지고 경제가 꿀꿀해질 것 같아요. 그럼 소비도 안 하고 진짜 움츠려들고 그렇게 되면 진짜 물건이 안 팔리니까 첫날 얘기한 것처럼 재고가 자꾸 쌓이고 재고가 자꾸 쌓이면 공장 같은 가동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도
좀 웃기긴 한데 뭐 나는 할 수 있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게 기대가 자기 실현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과 관련한 이론들 몇 개 한번 볼게요. 이론. 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자,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 뭐 인류가 이래 저래 뭐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다음 페이지 가 보시면 그것도 있네. 마천루 지수라고도 합니다. 거기 보면 뭐 사람들 중에서 사실 별 볼 일 없거나 뭐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막 소리 지르고 허세 부리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동물들도 진짜 겁이 많을 때는 겉으로 막 이렇게 외형을 크게 만들거나 이런 것처럼 되게 재미난 게 거기 한번 지수를 보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야.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니 초고층 빌딩 있잖아. 초고층 빌딩을 만들게 되면은 이거 이게 보통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는 말이죠. 경제가 되게 잘 나가고 좋아요. 약간 이 폼생폼사하는 상징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속이 뭉그러졌을 때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높은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고 뭐 콘크리트, 철근 이런 게 필요하니까 경제가 진짜 거의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쫙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완성되고 나면 이게 엄청나게 침체로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 해가지고 그게 마천루 지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진짜 뭐 거기 보시면 뭐 두바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뭐 롯데 뭐 빌딩 뭐 이거 지을 때 뭐 걱정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더라. 그리고 되게 재미난 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새로운 개발이 돼가지고 만약에 우리 집이라든가 회사라든가 AI를 다 이렇게 세팅한다 할게. 그럼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경제가 좋아져요. 근데 세팅이 완료가 되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 요즘 AI 발전도 워낙 빨라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기술 진보가 되면서 타이프 잘 치거나 문서 작성 이런 거 뭐 잘하는 사람들도 취업이 되고 다 그랬었는데 다 그런 거 없어진 것처럼 AI가 워낙 발전해가지고 특히 화이트 칼러가 하는 뭐 일들을 다 대체해 버리면 좀 약간 글쎄 무섭다고 해야 될지 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면 대비를 좀 잘 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겠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을 가능성 할 일이 없어서 진짜 뭐 나중에 기본소득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민간은 할 일 없으니까 로봇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술을 하는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야. 심장 수술하는데 명의야.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심장 수술하는 할아버지가 됐어. 이제 의사 선생님. 그래서 심장 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고 막 이래. 그분한테 하실래요? 아니면 최첨단 로봇가 정교하게 하는 걸로 하면 그걸로 하실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로봇가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익숙하게 보편화가 되면 아무튼 이래저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뭐 산업이 발전하다가 이제 딱 되면 쾅 떨어지는 것처럼 거기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밑에 뭐 사회 징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줄에 크루그만 교수는 코믹 광고 같은 게 많아지게 되면 호황의 징표고 사람들이 꿀꿀하고 대화도 안 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침체되는 징조다. 뭐 프랭크 교수는 거기 보니까 맥도날드 점원의 나이 가지고 봤어요. 남자 점원을 봤는데 면도할 정도로 수염이 있고 경기가 침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알바할 사람이 아닌데 알바를 하고 있네.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넘어갈게요. 뭐 스타벅스의 커피의 농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우선 이론을 살펴보면 자, 거기 301페이지 보면 옛날에 뭐 태양 흑점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니 이거 뭐 사주팔자 보는 거랑 비슷한데 점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거 했을 땐 지금 장난해? 태양의 흑점 개수 가지고 불황이 올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약간 그렇잖아.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흑점의 개수에 따라서 뭐 복사열이 달라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농산물의 작황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제본스라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럼 또 다른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은행의 신용창조라는 호틀이라는 은행의 신용창조, 우리 이거는 나중에 화폐 수요 공급에서 다시 할 건데요. 신용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을 빌려주는 거를 얘기합니다. 이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돈을 대출을 해주는 거야.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은행이 여유 자금이 많다라고 할게요. 여유 자금이 많아. 그럼 이걸 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돈을 계속 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유 자금으로 인해서 경기가 변동하는 거야. 여유 자금이 되게 풍부하게 되면 대출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럼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소비를 합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주문이 있는 거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주문이요 했는데 기업이 생산을 해야지. 주문이 들어왔는데도 물건을 미리 생산 안 해놓거나 재고가 자꾸 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진짜 국민소득이라든가 이게 경제가 호황이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또 소비에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선순환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 이제 거품이 쭉 끼다가 이제 거품이 쾅 터지면 다시 이제 내리막길 가고 등등 순환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또 거기 보시면 과잉투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잉투자설. 과잉투자설.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해. 기업가들이 딱 봤을 때 야, 우리 물건 말이야 AI가 대세가 될 것 같으니까 AI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야. 너도 나도 다 투자하게 되면은 다 그쪽으로 몰리게 되니까 너무 많이 투자해서 생산이 많이 돼. 어떻게 재고가 남아 도는 거지.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총수요 중에서 빅셀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투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져서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볼게요. 투자와 저축을 일치시키는 그게 이제 사실은 실질 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투자, 요거 투자라고 쓸게요. 그리고 저축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거를 같게 만드는 게 바로 실질 이자율이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자율. 저축이 이제 자금의 공급이고요. 투자가 자금의 수요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 경제원론 미시 그쪽 파트에서 했을 때 수요 공급이 같아질 때 그 가격이 조정해 주는 거잖아. 요 실질 이자율이 바로 가격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뭔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받게 되는 게 이자인데 그 비율인데 실질 이게 약간 진짜라고 보시면 돼요. 리얼인데요.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물자본 돼지를 한 명 빌려줬더니 10마리 빌려줬는데 11마리의 돼지를 받게 되면 그 한 마리 추가적으로 받는 게 그게 이자율이다. 이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요. 아니 그러면 이게 가격이 싼 거야. 돈을 빌리는 대가가 싼 거야. 이 뒤에 투자해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때다 하고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거기 보시면 경제가 이제 막 확장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투자가 적어지거나 그거에 따라서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과소소비설 했는데 약간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뭐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는 거야. 소비설. 이렇게. 요거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데 비관적이야.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거꾸로 작동하는 거야. 소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소비가 감소해. 미래가 불안한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을 해놓고 해야지 소비를 펑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미래가 작동하게 되면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위로 가면 소비가 감소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왜냐면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그럼 생산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이 감소하죠. 즉 공장이 다 문 닫고 뭐 자영업자들도 문 닫고 막 이렇게 되는데 뭐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일한 게 없는데 뭐 돈 못 받지. 그러니까 실업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요. 실업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는 또 감소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게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작 자체가 소비가 이렇게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가게 된다. 그런 걸 좀 주장한 사람들이요. 거기 보시면 뭐 멜더스라든가 막스라든가 케인즈 이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대공황이 왜 발생했니?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뭐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케인즈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 측면,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요. 현대적 경기 변동 이론 나와 있는데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세요. 현대적 경기 변동 이론은. 자, 뭐 별건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GDP 얘기할 때 삼면 등가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경제가 순환되는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국민소득이 있고요. 국민소득. 보통 이거를 Y라고 많이 쓸 거야. 국민소득 Y 이렇게 많이 쓸 거고요. 소비를 C라고 쓸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챕터에서 좀 더 많이 얘기할 거야. 그리고 투자 요거는 I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세 개가 이렇게 간단한 거시경제 변수인데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슨이라는 학자는 이제 약간 시간이 감에 따라 동태적으로 약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렇게 볼까요? 그냥 간단히 투자가 증가해.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생산도 많아지면서 자본이 축적되면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지.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니 그래서 사람들한테 분배를 많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분배가 증가하게 되고 분배가 증가하게 되면 아니 소비가 증가하는 거지.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새로운 니즈가 증가하는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또 투자에게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선순환 보이게 되는 과정을 보이고요.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할 건데 아니 투자가 한 단위 증가했을 때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 그걸 승수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 뭐 식으로 나와 있는 건 크게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우리 뒤에 다음 챕터에서 더 할 거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승수 가속도 원리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시간에 승수 이런 것들 볼 거고 가속도니까 이게 더 속도가 증가하게 되는 빠르게 더 증가하게 되는 그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어떤 추세선에서 이탈하게 되는 건데 불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안 해? 성인이 돼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직장을 때려쳤는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상태다. 내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야.
그래서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못 하니까 문제라는 것은 사회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가 봤을 땐 내가 직장을 들어갔는데 내가 원했던 직장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의 이상을 실현시켜줄 그런 직장이 아니어서 그냥 스스로 좀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때려치고 무슨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맞는 기술을 배운다거나 학교를 가서 내가 뭔가 더 대학원을 진학한다거나 이렇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실업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구 좋은 의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가는 것처럼 지금이 여름을 지나고 겨울로 가는 그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실업일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잠깐 이탈이 생긴 거다. 자, 그래서 요걸 나타내는 게 균형 이퀄리브리엄이죠. 경기 변동 이론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뭔가 삐끄덕거리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이 균형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기 위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시장이 보통 삐끄덕거리고 작동이 안 되는 경기 침체를 시장 실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시장 실패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거기 첫 번째 줄에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불균형 경기 변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하는 불균형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 주장은 아니라는 거야. 지금 균형인데 그것도 또 다른 균형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간다는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긴 시간처럼 보이는데 이게 꿈에서 깨는 것처럼 긴 시간 진짜 생각하는 것처럼 긴 시간이면 문제가 되지.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아 나서는데 계속 못 찾고 있어. 직장을 찾고 있는 시간이 뭐 한 10년 잃어버리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 금방 짧은 시간으로 금방금방 간다. 좀만 기다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슈퍼의 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 슈퍼에 갔는데 줄을 서고 있어요. 줄서기. 줄 서 있으니까 저게 빨리빨리 사람들한테 물건이 공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어.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줄이 빨리빨리 줄어. 빨리빨리 여기 있는 사람이 잠깐 있었더니 여기로 가고요. 줄은 근데 계속 긴데 보니까 딴 사람들이 계속 와서 줄의 길이는 거의 이렇게 어느 정도 있지만 이게 자꾸 앞으로 빨리빨리 가면 그건 뭐 그렇게 네거티브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줄이 서 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장이 잘 작동된다 보는 겁니다.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임금과 가격은 신축적으로 잘 조정이 되고 그리고 합리적 기대하는 사람들이 다 예측 가능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는 이 경기 변동이라는 게 그렇게 네거티브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니까 뭔가 충격이 발생해서 또 다른 충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쇼크가 발생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충격이라는 게 화폐적인 측면에서 충격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그래서 이름을 다 균형 경기 변동 이렇게까지 다 얘기할 거야.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자기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막 증가시키거나 예상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팍 치는 경우 그때 이제 금방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다. 실물적인 측면에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합니다. 요거를 나중에 거시경장에서 배울 텐데 MBC라고 해요. M이 이제 모니터리라는 뜻이고 비즈니스 사이클이겠죠. 리얼 비즈니스 사이클. 요 두 가지 주장은 경기가 호황과 불황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그렇게 네거티브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경기 변동에 대해서 불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305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그렇게 업앤다운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호황이 좀 길고 불황이 짧고 호황이 길고 불황이 짧고 이렇게 되는 형태가 돼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요거 말고 호황은 짧고 불황이 길고 이렇게 약간 대칭적이라기보다는 비대칭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근데 거기 위에 책에서도 30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불황인 경우를 회색이나 이렇게 음영 처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보면은 밑에 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호황과 불황 이렇게 살펴봤을 때 대칭적이진 않고요. 호황의 기간이 뭐 주기라 해도 되고 불황의 주기랑 기간과 봤을 때 호황이 조금 더 이렇게 기간이 길다라는 걸 우리가 지나고 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밑에 표를 보세요. 한국은 통계청에 나와 있는 보도자로 보니까 72년서부터 1순환, 2순환 이렇게 쫙 갔는데 거기 끝에 볼게요. 지속기간 보니까 확장기가 대략 호황이 33개월, 불황이 20개월 이렇게 있으니까 불황보다 호황이 좀 더 기간이 길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역사적으로는 알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항상 된다라는 보장은 없긴 하지만 과거의 정보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 다음 페이지 뭐 경기 변동에 정형화된 사실 나와 있는데 요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변동은 그냥 간단해 가지고 좀 빠르게 간단히 끝냈고요. 뭐 네. 한 번씩 용어 같은 거 그냥 정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언제 볼까 했더니 8주차에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이어서 언제예요?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 네, 요때 볼게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스타일은 제가 다시 카페에 지금 막 자료 좀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약간 뭐 객관식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객관식 그럴까? 그냥 주관식으로 보죠. 주관식으로 해서 뭐 어렵지 않게 책에 있는 내용 잘 보시면 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약수령과 아니면 뭐 긴 뭐 서술형 한두 문제 이렇게 해서 뭐 부담 없이 다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낼 테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